시작하겠습니다. 5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53페이지 표에 있는 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방법, 위반 시 제재.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느냐면 의뢰받은 경우,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인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된 때에 합니다. 확인 설명은 미리 융자가 얼마 돼 있다, 여기에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미리 설명해 줘야 그 마음에 들면 계약하겠죠. 그래서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작성합니다.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면 쌍방입니다. 쌍방에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하는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면적을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공법상 이용제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확인 설명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소속 공개사는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설명을 하면서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요. 소속 공개사의 경우에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자, 다시 그거 53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다시 그러면은 50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32회 시험에도 출제됐고 32회 문제를 오늘 내드린 문제에 보면 있죠. 32회 문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 6번에 있는데요. 6번 이게 32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걸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할 내용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 공통사항 아닌 것, 공통사항 아닌 게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 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밑줄 치놨죠, 요약집에. 밑줄 친 부분이 공통적인 정보 아닌 것 5개가 있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요 네 개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5개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50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인데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는 6번에 있습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중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9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중에 올해부터 신설된 게 이게 바닥면의 상태, 이게 옛날에 없다가 올해부터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51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메뉴의 개업공개사항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료 요구에 불응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에 불응하면. 2번 확인 설명서 3년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서명 날인은 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맨 밑에 위반 시 제재가 말씀을 드렸고요. 52페이지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지도감독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해야 될 사항이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등록증이 2개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만약 매수 신청 대리도 한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개시해야 됩니다. 중개보수율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공이 있으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개시해야 됩니다.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난주 내드린 문제 있었죠, 이거?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그 신설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밝힌 이유는 간이가세 사업자이면서 손님한테 부가가치세 10%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가세 사업자는 10% 받아도 되는데 간이가세 사업자는 4%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가세 사업자인지 간이가세 사업자인지 알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간이가세 사업자를 할 건지 일반 가세 사업자 할 건지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는 그 주변에 중개업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좀 선배들 찾아가서 보면 무슨 사업자 등록증 보면 주변에 다 간이가세 사업자면 간이가세 사업자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안 받는데 혼자 10% 받으면 손님들이 다른 데는 부가가치세 안 받는데 왜 여기는 받냐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부 일반 가세 사업자면 일반 가세 사업자 해도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받아가지고 뭐 세금 내는 거니까. 자, 그 밑에 박스에 보존해야 되는 거 3년 보존 2개, 5년 보존 4개 밖에 없습니다.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해도 되고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2번 유사명칭 금지 등입니다. 중개사무소는
간판을 달아야 된다, 안 달아도 된다. 예, 간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써야 됩니다. 유리창에 썬팅만 해놔도 됩니다. 간판 안 달고. 자, 그러면 앞에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 주로 중개사무소 간판 이름 가장 많은 게 옛날에는 현대부동산 이런 게 많았, 현대아파트가 옛날에 많아가지고 요즘은 그 아파트 이름을 적어요. 중개사무소 이름에다 힐스테이트 뭐 이런 거, 이 편한 세상. 요즘 분양하는 거는 다 아파트 비싼 거는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다 뭘 넣죠. 뭐 퍼스트 베뉴, 웰 카운티 이런 거. 여기는 레이크뷰, 여기 앞에 분양하는 거는 무슨 레이크뷰더라고,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름을 센트럴 파크 이런 거 다 넣죠. 그런 걸 넣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간대. 이름을 시어머니도 못 찾아오게 너무 쉽게 넣으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름을 다 만들어요. 요즘 분양하는 게. 옛날에는 무슨 마을 이런 걸 많이 하더니만 요즘은 유행이 영어로 못 알아보게 길게 하더라고요. 주로. 또는입니다. 또는 밑이 아니고. 그래서 앞에 뭐 보통은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거는 행복, 행운, 성실, 친절, 뭐 박사부동산 이런 거 적더라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 간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 달면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 연락처 안 적어도 된다고요. 간판에. 간판 실명제다. 성명만 적으면 된다. 근데 헷갈리는 게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전부 간판 다 달아놓고 전화번호도 적혀져 있고 등록번호나 허가번호도 적혀 있죠. 근데 등록번호, 허가번호 이런 거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허가번호를 적어놓으면 지금 허가가 아니고 다 등록이죠. 그러면 허가번호 적어놓은 거는 그 불법 간판 이게 설치 위반이다 아니다? 예, 아닙니다. 간판은 경과 규정에 보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간판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합니다. 옛날에 법 바뀌기 전에 허가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허가번호 적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판 새로 떼서 달 필요는 없고, 새로 이사 가면은 이제 새 간판 달 때는 새 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무등록자가 이런 명칭을 쓰거나 또는 부동산,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이 둘 중에 하나 안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개사, 소위 줄여서 부칙개공.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됩니다.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상물 표시광고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표시광고, 광고라는 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광고, 여기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시광고라고 했을 때 광고는 임대문의 이런 거 써붙이는 걸 말합니다. 5개 광고물은 간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광고라는 말이 있지만 그 표시광고 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성명, 우리 프린트 43번에 보면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이다.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5개 적어야 된다. 반드시. 옛날에는 보면 어떻게 주로 했냐면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으면 안 된다고요.
물론 건물주가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는 건 상관없죠. 주인 직접 임대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놔도 됩니다. 건물주면. 근데 건물주들도 괜히 중개보수 아끼려고 다가구 같은 거 건물 주인이 직접 임대함 이런 거 많이 써붙여놨어요. 실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고도 많이 나요. 그게 계약하겠다고 유인해가지고 빼앗고 돈 훔쳐가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중개보수 주고 그냥 개업공개사한테 맡기는 게 더 편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것. 인터넷에다가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다가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요 5개 외에 추가로 5개를 더 적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프린트 25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소면 종가형. 그럼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이 5개 외에 추가로 5개를 더 해야 되니까 10개를 광고해야 됩니다. 요건 중개 대상물 소재지입니다. 요거는 중개 사무소 소재지고요. 같은 소라도 그냥 우리 유리창에다가 임대문의 써붙일 때는 중개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되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 사무소 소재지 외에 중개 대상물 소재지도 적어야 됩니다. 면적, 가격, 면적, 종류, 부동산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그리고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추가로 또 8개를 더 명시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인 경우에는 추가로 8개를 더 적어야 되는데 그 8개가 뭐냐면 요 10개 외에 총 18가지를 광고해야 됩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총청수. 프린터 25번에 있죠. 맨 밑에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이게 오늘 아침에 MBC인가? MBC 그에 보니까 그런 게 실제 많대요. 이게 다가구나 오늘 오피스텔인 것 같던데 오피스텔인데 그 설계도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동호수를 그냥 주인이 동호수를 엉뚱한 데 잘못 붙인 거예요. 그 10년 20년 동안 나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무 건물에. 그런 거 많이 저 아는 사람도 그런 게 있었어요. 101동 101호 102호가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실제 그거 설계도하고는. 그래가지고 나무 집인 걸 알고 10몇 년 15년인가 지나가지고 서로 교환했어요. 교환 계약해가지고 다시 취득세 내고 명의를 넘겼다고요. 살던 집도 바꾸려면 좀 이상하잖아요.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옆에 집에 가서 살으라고 바꾸려고 하니까 당장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날 나는 빚진 게 없는데 경매 넘어갔다고 통보 왔는데 보니까 그때까지 엉뚱한 집에 살은 거예요. 못 봤어요. 오늘 MBC 아무도 안 보셨나 보네요. 그냥 주인이 갖다 뭐 101호 102호 붙이는 거 잘못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원래 그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구청이 지재를 하니까 사용승인, 사용검사 내줄 때는 그것까지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확하게 동호수가 맞는지. 그냥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저촉되는 부분, 뭐 소방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하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된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같이 시작. 25번 맨 밑에 있다고 하니까 25번 맨 밑에 있는 대가리 아무리 찾아도 개개 못 찾겠는데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인터넷에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25번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진짜 찾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25번 맨 밑에 보면은 총사방 개개인데 여기는 개개라고 안 돼 있고 방이라고 돼 있죠. 방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줄여서 그래요. 이게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방 가로 그 가운데 점 찍고 욕실 개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이렇게 최대한 줄이려고 이게 길게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 점 찍고
욕실 개수, 이게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이 말이라고요. 그 개개가 없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 대가리를 찾기는 좀 힘들게 돼 있어요. 방 점 찍고 욕실 개수, 그게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총 사방 개개 입주간. 한 번 더 시작. 예, 무등록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돼요.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억 올려주라, 매물 10억으로 내놔라, 10억 팔리면 1억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무등록자 또는 개공 아닌 자, 무등록자가 광고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광고를 해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광고만 하고 계약서 한 건도 안 적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뭡니까?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거짓 매물 올리는 것. 주로 거짓 매물을 비싸게 올려요, 싸게 올려요? 의뢰인 내놓은 것보다? 예, 아무 말 없으면 싸게 올리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최고 싼 데 연락을 하니까. 그 이게 뭐 예를 들면 월세 40, 50 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짜리 있다, 이렇게 광고 올리는 거. 또 대표적으로 지금 이 과태료 받아가지고 저한테 억울하다고 연락 와서 막 저한테 흥분하던데, 개인 블로그에 올려놨다가 계약이 성사되고 났는데, 어제 성사됐는데 오늘 안 내렸다고 당장 500만 원 과태료 받았대요. 그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묻길래 저한테 그러지 말고 그 과태료 부과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했어요. 그거는 누가 민원 넣었다는 이야기, 같이 그 공동중개했던 개업공개사가 열받으니까 민원 넣어서 그렇죠. 개업공개사의 적은 누굽니까? 개업공개사예요. 와이프 말로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개업공 같은 동료들끼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원 같이 다니니까 같은 뭐 크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호호호 하하하고 좋게 지내지만, 현업에 가면 이게 한 건 하면 돈이 몇백만 원 걸려 있으면 뒤통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학원 다닐 때 착한 사람들이 뒤통수 더 잘 치더라고. 제가 경험치에 의하면 돌변해. 모르다가 세상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돌변한다고요. 차라리 이꼴 저꼴 다 본 사람은 잘 안 변하는데 순수한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 제가 경험치에 의하면.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 하나로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런 거 빠진 경우, 또 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보조원 이름만 적어도 광고할 때 담당 실장 박용덕 적었는데 이게 보조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보조원들이 엄청나게 광고 많이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직방에 보니까. 근데 안심번호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보조원 이름은 안 적어요. 사장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광고비는 누가 냈다? 보조원이 낸 거예요. 그 전화하면은 안심번호로 연결을 해가지고 보조원 핸드폰으로 연결돼요. 사무소 전화로 해도. 직방에 보조원들이 광고하는데 보조 이름 못 적는다 하니까 당연히 광고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직방에서 그런 걸 개발한 거예요. 안심번호라는 게 있더라고. 사무실 전화로 해도 개인 핸드폰으로 다 연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사실상 보조원이 광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 55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56페이지까지 했고,
6페이지 그 양가로 2번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이게 법조문에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로 적당하게 번역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시, 감독, 관찰 이런 의미인데 약간 그거 명확하게 번역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라고 쓰고 있어요. 모니터링 컴퓨터 화면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허위 매물 올라와 있는지 보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너무 가격이 허위 매물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너무 비싸도 이상하고 너무 싸도 다른 거에 비해서 현작이 비싸게 올라와 있거나 또는 현작이 낮게 올라와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월세 다 4, 50만 원 하는데 10만 원 올려놓으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걸 모니터링 해본다고 진짜 그럼 전화해가지고 진짜 있어요 매물 해가지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거짓 매물이면 조사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려고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지켜볼 수 있고 감시 감독할 수 있다. (2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겁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모니터링 올라와 있는 거 보고 모니터링 이상해가지고 이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매물을 못 보게 막아버리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 3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프린터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하고 두 개 같이 되어 있는 그림 프린트 있죠? 그 반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될 거예요 이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그게 아니고 57페이지 4번 양가로 4번이네요.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했죠? 하려면. 근데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이 아니라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공공기관, 리언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띠것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리얼에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모니터링은 수시 모니터링이 있고 기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분기별로는 3개월이 1분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모니터링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동그라미 3번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30일인데 오늘 문제에 아마 이거 15일 해서 X로 돼 있을 거예요. 기본 모니터링은 30일이죠.
쉬는 시간에 문제를 미리 조금 풀어보십시오. 공인중개사법은 집에서 따로 안 해도 조금 일찍 오셔서 보시고 쉬는 시간에 보시고 마치고 나서 한 30분 안에 보고 그러면 끝이에요. 따로 시간 내서 많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틈새 시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체계적으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숫자 30일, 15일 이런 건 단순히 암기하는 거잖아요. 왜 29일도 아니고 31일도 아니고 30일이냐? 숫자는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2차 과목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민법도 50%는 암기해야 됩니다. 양창수 서울대 교수가 민법 서문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민법은 암기 과목인가 이해 과목인가? 둘 다 해야 된다. 50%, 50%. 단 이걸 암기해야 될 내용인지 이해해야 될 내용인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뭘 암기해야 되고 뭘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구분 못하겠다. 못하면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고 자꾸 둘 중에 해보면 하나는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책 서문에. 양창수 교수가 대법관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과목 다 무조건 100% 이해도 아니고 100% 암기도 아니라는 이야기에 민법도 절반은 암기해야 된다고 50%는. 민법에도 뭐 숫자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숫자 나오면 그런 건 암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림 내드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8페이지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 철거가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동그라미 니은 폐업, 동그라미 디귿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면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 이하잖아요. 6개월 이하. 6개월 이하는 최대 6개월인데 간판 뗐다 붙였다 하면 한 100만 원 넘게 들어가잖아요. 간판 붙이는 거 다 차가 와서 기계가 와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만 원 넘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휴업,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됩니다. 폐업인데 폐업. 과거 기출문제에 폐업을 할 경우 폐업 신고서에 폐업 기간을 적어야 된다. 휴업은 휴업 기간 적어야 돼요. 휴업 신고서에는. 근데 폐업 기간은 적을 필요 없어요. 폐업 안 하겠다는데 뭐 몇 년간 안 할 건지 그걸 적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무소 이전도 이전하면 다시 옛날 사무소로 가서 중개업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사무소 이전이. 저도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옛날에 살았던 집에 다시 들어가 산 적은 없어요. 자기 집을 세줬다가 세입자 나가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옛날 집으로 돌아간 적은. 그러니까 사무소 옮기면 다시는 안 갈 거니까 간판 떼야 된다고. 이제 다시는 안 갈 가능성이 많죠. 가려고 맘먹으면 이사를 안 하겠죠. 이전을.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중개업 못하니까 간판 떼야 된다고요.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3가지입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안 하면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 이름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X, 행정대집행법, 청문, 들을청, 들을문, 청문은 행정절차법.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법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합니다. 간판 철거 안 해도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 없다고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신 집행하고 비용만 청구합니다. 59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사주세요. 예,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또는 중개의뢰계약. 중개계약이고요. 중개가 완성되고 나면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게 거래계약입니다. 시험에 중개계약은 의뢰인 사원 간에 맺는 계약을 말한다. X로 출제됐어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집은 절대로 못 팔아줍니다. 이런 말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죠. 거부해도 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적 요소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개인과 지자체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입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59페이지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요청을 수락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법조문에. 그래서 거부해도 됩니다. 문서로 적읍시다 하는데 싫어요. 말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해도 된다고요. 우리 프린터 10번에 있는데 네 가지가 뭐냐면 박스 안에 있는 건 물가 수준, 우리 박스 안에 59페이지 박스 안에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하는 걸 보면 이게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문서로 계약서를 적으면 손님한테 더 유리하다고 본 것 같죠? 시험엔 안 나오지만 요청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요청할 거 아니에요, 의뢰인. 59페이지 1번 중개계약서와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와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를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페이지 1번, 2번, 60페이지 요약집 1번, 2번, 64페이지 1번, 2번 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3, 4, 5, 6번은 60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64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서 1번, 2번만 다르다고요. 서식이. 나머지 그 1번, 2번이 뭐냐면 을의 권리 의무, 갑의 권리 의무, 즉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 다시 5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존 의무기간 없고요.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5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계약서가 60페이지에 법정서식이 있다. 법정서식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6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법정 서식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서식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제가 중개업소에서 손님이 젊은 여자분이 와가지고 우리 집 좀 아저씨 팔아주세요 하길래 예 어디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좀 주세요 하니까 전화번호는 알려주더라고요. 이름은 뭔데요? 물으니까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여자 사장님이 있다가 왜 이름을 처음 물었냐 하고 30분 잔소리 하더라고요. 왜 물었냐면 60페이지 맨 밑에 적으려고 물었어요. 이게 6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중개 의뢰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적는 란 있죠. 제가 이름은 뭔데요? 회가 이름 알려줬으면 생년월일은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 생년월일 묻지도 못해서 이름을 안 알려줘가지고 더 이상 왜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적겠어요 계약서를. 그러니까 아까 의뢰인이 유리하다고 봤는데 저는 개업공개사가 유리하다고 봐요. 이게 문서로 적으면. 왜냐하면 현업에 있다 보면 손님 소개시켰는데 자기들 둘이 만나가지고 몰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업공개사 몰래. 그러면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려면 당사자를 특정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된다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소송하려면 생년월일 찍어야 돼요. 제가 소송해보니까 주민등록 등본까지 첨부하라 하더라고요. 그 주민등록 등본 첨부하려면 그 뒤에 번호는 몰라도 생년월일이 적혀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소장 법원에서 떼오라고 하던데 하니까 떼주더라고. 소장 제시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도 물어보고 생년월일도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생년월일 적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말로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해도 중개보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6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서명 또는 인이라고 돼 있죠. 인이나 날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도장 찍는다는 뜻입니다. 서명, 자필로 성명 적어도 되고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요즘 회사 같은 데 결제할 때 도장 찍어요? 아니면 사인해요? 좀 특이한 게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전에 안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텔레비전 나온 거 보면 노트북에 앉아가지고 전자결제를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사인펜 같은 걸로 가지고 이름 적더라고. 그 결제에다가 메뉴에 책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결제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사인 그냥 이 자필로 적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좀 특이한 인상 깊게 봤다는 이야기.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트북에 앉아가지고 그 노트북에서 전자결제하면 그 다 기록이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죠.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는 그냥 문서로 한 거야. 나중에 뭐 불태워버리고 안 했다고 할 수도 극단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전자 시스템이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세계 수준이 지금 5위라더라고. 세계에서 전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금세 다 알아요. 청약 신청하면 집이 있으면 바로 개인정보 동의만 해버리면 집 몇 개 가지고 있는 건 깜짝 놀라서 제가 옛날에 집 팔았던 이력 이런 것까지 다 나타나더라고요. 10년 전에 한 것까지. 61페이지입니다. 권리 이전용이 있고요. 1번 밑에 2번 권리 취득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요. 권리 이전용에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사물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 의뢰 금액, 중개 의뢰 금액 밑줄 치세요. 중개 의뢰 금액.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의뢰 금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호가죠. 호가. 부를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입지제질 때까지 부르는 가격이 호가입니다. 받고 싶은 금액. 그게 의뢰 금액이라고요. 이게 좀 입법의 불비입니다. 너무 법을 깊이 공부하면.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정작 법에는 거래 예정 가격인데, 예정 금액 또는 가격인데,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격을 적는 게 아니라 의뢰 금액을 적도록 돼 있잖아요.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의뢰 금액은 자기가 받고 싶어서 부르는 금액이고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거는 의뢰인이 시세가 만약에 7억인데 터무니없이 15억 불렀다고 그 손님 오면 이거 15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하셔야 됩니다. 좀 비싸게 내놨습니다. 알려줘야 돼. 국민재산권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뢰 금액은 호가 부르는 가격이고요.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즉 시세입니다. 시세. 그 의뢰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권리 취득용에는 보니까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런 걸 적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중개 계약을 하면 매수 의뢰인하고 주로 합니까? 매도 의뢰인하고 주로 합니까? 매도 임대 의뢰인하고 주로 하죠. 매수 의뢰인은 살 사람은 와가지고 집 있습니까? 물어보고 없습니다 하면 연락처 주고 나중에 집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올게 하고 가버려요. 거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매수 임차 의뢰인하고는 중개 계약을 거의 많이 안 해봤어요. 다만 이제 전세 같은 게 없고 월세밖에 없고 그러면 전세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할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게 전세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딱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죠. 방 빼주기로 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무조건 월세든 전세든 새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 임차 의뢰인하고 중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 자리에서 없다고 하면 그냥 가버리지.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중개 계약이었습니다. 62페이지 전속 중개 계약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